소개받았던 이기호라고 합니다. 그 신발 벗고 하는 강연 처음이네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또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제가 광주 사람은 아닌데 직장 때문에 2008년도에 광주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계속 남구에서만 살고 있죠. 지금은 노대동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강연해서 좀 이상하게 더 쑥스럽습니다. 원래는 다른 데서 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가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조금 동네 분들이 오실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조금 주저되는 바가 있습니다. 남구에서 북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강연해 달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좀 그제 계속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서 10분 걸리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다 보니까 막 단풍도 많이 들고 이렇게 날씨도 좋고 단풍도 많이 아주 이쁘게 지금 물들어 있는 이러한 토요일 오후 1시에 소설가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소설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친구가 없나? 왕따인가? 왜 요즘은 우리 시대의 가치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말하자면 지향해야 하는 가치들,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들. 제가 예전에 씁쓸한 기억인데요. 광주에 처음 와가지고 광주 MBC에서 그때 이제 코로나도 아니니까 뭐 대중 강연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광주 MBC에서 문학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저기 광주 신세계 백화점 위층에 올라가면 문화센터 같은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강연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굉장히 여기보다 한 5배 정도 넓은 공간이었는데 5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4분은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약속을 하고 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서 보니까 할머님들이 도대체 왜 문학 강연을 들으러 오셨지? 라고 생각했더니 경품 추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품 추첨도 6명한테 한 명이 남아가지고 하나는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바로 앞에 강연실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있었냐면 올해 광주 부동산 전망 그래서 어떤 강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꽉꽉 미어 터졌어요. 한 300명, 400명이 오셔가지고 바깥에서 막 서서 듣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시대의 지금 가치는 어쩌면 자본 혹은 부동산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몰려져 있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조금 이상한 분들이 소설 혹은 문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도 이상하지만 저도 이상한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 잡아달라고 해서 소설을 통해 본
뭐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굉장히 거창한 주제 같지만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소설, 뭐 이해와 공감, 뭐 통해본 뭐 이런 거 하나씩 끊어서 보면 된다 생각하면 되죠. 저는 소설가로 한 22년 차가 됐습니다. 꽤 된 거죠. 뭐 말하자면 소설가로서는 기업으로 따지면 한 부장급 이상이 됐을 거예요. 책도 뭐 꽤 냈습니다. 책도 좀 꽤 내고 또 지금도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소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왜 소설가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쩌다가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중에 하나는 어떤 예술가들은 뭔가 만들어지기보다도 어떻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들이 있죠. 뭔가 운명적으로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운명적으로 글을 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광주 출신은 아닌데 강원도 원주 출신이에요. 강원도 원주라는 곳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도시죠. 중소도시고 뭐 특산물이나 뭐 이런 게 없는 도시예요. 특산물이 군인이야. 거기는 군부대가 많아요. 군사도시 뭐 이런 식으로 됐던 도시인데 거기에서 말단 공무원이신 아버님과 그냥 전업주부인 어머님 거기에 그냥 형제 중에 동생 둘째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가족 중에 예술을 하는 분들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냥 뭐 회사 혹은 농사 뭐 이런 친척들이었던 거죠.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작가가 됐지? 무슨 영향 때문에? 저희 형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있지 계속 오랫동안 고민해 봤더니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 제가 대학은 문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때 대학은 이제 글을 배우는 그 문예창작과에 진학을 했는데 제 동기들이 40명인데 그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얘네들하고 MTA 가가지고 이제 가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막 인간관계 경계 지점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자기 소갯말들을 다 털어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족사가 진짜 난리가 없어 부르스인 거예요. 그냥 다 뭐 편모는 예사고, 뭐 할아버지 빨치산,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너무너무 뭐 한국의 현대사의 비극의 한 중심에 있는 가정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글을 쓰는구나, 글을 쓰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 약간 글을 쓰는 자에겐 약간 컴플렉스. 난 너무 평범하구나.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들었어요. 물론 뭐 저도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의 상처와 아픔은 다 있죠. 하지만 뭔가 무게를 재고 크기를 잰다면 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아팠다, 내가 상처가 컸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들은 글을 쓰면 대부분 그 상처들에 대해서 써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글이 좀 잘못되고 좀 뭔가 뭐 구조상으로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이건 소설이 아니고 일종의 수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실제로 막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 친구들은 울면서 뛰어나가요. 그리고 뭐 거기도 또 무슨 비판을 해. 미안하다 그러죠.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고향에 가서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우리 집에는 친척 어른들 중에
월북하신 분들은 없나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얼굴로 우리 집은 대대로 권력에 굴종하면서 살아가지고 경기도 안성 이하로 귀양 가신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좀 좌절감 같은 것들을 가졌고, 아, 글을 쓰면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글을 썼던 것은 내가 맨 처음에 왜 이 소설을 쓰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술가라는 게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쫙 받아서 넌 이제부터 소설을 쓰거라. 혹은 갑자기 깨달음이 확 와가지고 난 작가가 될 운명이야.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예술가들이. 그 누구도. 뭐가 있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이 되는 어떤 예술가들이 한 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내가 닮고 싶었던, 혹은 내가 모방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가는 거죠. 그게 있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서점이 원주에는 이렇게 뭐 중심 가에 나가야 딱 하나 있으니까 저희는 원주 변두리에 살았는데 이렇게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 서점 같은 것들이 당연히 없을 때고 하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파는 그 책 판매원들이 있었어요. 월부 책 장사라고 해요. 주로 전집류들을 많이 팔죠. 어린이들.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 그 사람이 와서 어머니를 막 꼬신 거야. 애가 눈빛이 좀 이상한 걸 보니까 책을 안 읽어서 이렇다고 빨리 책을 읽혀야 하는 애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장 그러면 좀 고차원적인 걸 다오 라고 해서 줬던 게 한국 대표 단편 문학선 대표자 들어가니까 좋아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저걸 사가지고 저한테 툭 던져주면서 야, 이거 좋다니까 읽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짜 부모가 자식한테 초등학교짜리한테 책을 이렇게 읽히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읽어보고 이게 과연 읽어도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좀 판단을 좀 내려야 되잖아. 대표자 묻고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그냥 던져줬지만 거기에는 초등학교 아이가 읽어서는 안 될 내용의 소설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 일종의 19금 소설 같은 거예요. 물론 내용상으로는 그게 이제 성인의 눈으로 봐서는 꽤 다른 내용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보기에는 다른 내용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그런 소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지사총이라는, 여러분들 가서 찾아보진 마세요. 지사총이라는 단편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지사가 이게 애국지사 할 때 그 지사예요. 총은 무덤 할 때 총자예요. 내용은 무슨 전혀 뭐 좋은 내용 같죠? 실제로 뭐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소설의 무대가 그냥 단칸방이야. 방이야, 방. 여기 젊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가 있는데 방에서 나오질 않아. 처음부터 방에 들어가서 소설이 끝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사총을 왜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리고 계속 여기만 있어. 제가 저 소설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확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 소설을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왜 100번을 넘게 읽었냐면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 줘야 되니까.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외웠어요. 단편 소설인데 아마 저게 제 소설의 뿌리가 됐던 거죠. 좀 창피하지만 이게 된 거야. 그 소설이 완전히 몸 안에서 육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난 거구나, 혹은 새로운 세계 같은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다른 작품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아마 그게 제 첫 시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던 어떤 것들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예술 세계를 모방하면서 거기서부터 자기만의 색깔로 변화시키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져보면 다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인간들한테는 다 저렇게 씨앗이 됐던 작품들, 작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건 지금뿐만이 아니고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텐데 문예창 작가 같은 데 가면 교수들하고 이제 입학할 때 면접을 하잖아요. 그 물어보는 질문이 똑같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저기 하버드에도 문예창 작가가 있고 영국의 옥스퍼드에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똑같다. 교수가 오면 너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니? 그것만 알아도 얘가 앞으로 어떤 글을 쓸 것이다 라는 것들이 대충 짐작이 된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짐작하지만 학생들도 다 알아. 아, 내가 저기서 얘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저도 문예창 작가를 갔으니까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자네 누굴 제일 좋아하는가? 저기서 지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탈락이지. 도스토옙스키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얼굴이 환해져. 자네 도스토옙스키를 읽었나? 뭐 그럼 또 거기다 대고 막 뭐 까라마조프네 형제가 어쩌고 막 이제 악령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싫어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도서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네 형제들 500페이지짜리 3권이에요. 읽다 보면 얘들은 이름도 희한하잖아. 무슨 새끼 무슨 스키 막 이렇게 나오잖아. 이 새끼가 그 새끼인지 몰라요. 읽다 보면. 그렇지만 뭐 좋다니까 계속 가는 거지. 교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내 옆에 있었던 친구도 긴장해. 교수님 막 웃잖아. 막 그리고 나한테 계속 질문하고. 그럼 자네는 뭘 좋아하나? 누굴 좋아하나? 그럼 카프카요. 막 이래. 얘도 붙어가지고 같이 알아봤더니 얘는 카프카를 싫어해. 심지어 잘 안 읽었던 애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교수님들의 뭐랄까요? 이 친구의 출발 혹은 이 친구가 과연 어떤 그 색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비극적인 가족사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제 자랑은 아니고 제 동기가 40명이었는데 소설가가 된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부터 시작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것이 저거를 계속 수련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아주 독특한 가족 환경과 가족사를 가졌던 친구들은 그 안에만 있었어요. 그게 나한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게 노력의 소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 1학년 때 소설을 갖고 와요, 애들이. 이제 그 친구들 소설을 봐야 되니까 다 같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흑사병 수준이야. 막 읽다 보면 이게 한국어인가 외래어인가 뭐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정도고 번역을 해야 되는 정도의 문장 수준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소설을 쓰다가 4학년쯤 되면 훌륭한 소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재능, 운명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저 소설이란 장르는. 근데 요즘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선생이 돼서 친구들을 이제 면접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친구들한테 저도 똑같이 묻죠. 자네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인가? 혹은 작품이 뭔가? 라고 물으면 이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박완서요, 황석영이요, 조세희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명민한 친구들은 이기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고 합격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애들이 이상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네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뭐니? 그러면 여학생이었는데 진짜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위험한 신혼부부요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그거 아나? 위험한 신혼부부? 모르지. 난 한 번도 못 읽어봤으니까. 그럼 당황하단 말이야. 그건 누가 쓰신 건가? 그럼 이 친구가 굉장히 실망한 얼굴로 나를 봐요. 아니, 넌 그걸 안 읽어봤단 말이야? 갑자기 미안한 느낌이 돼. 남학생이 왔어. 자네가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나? 저는 달빛 조각사요. 이거 아시죠? 달빛 연금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책이 나오고 있대. 아직도 안 끝났어. 그게 뭐냐? 로맨스야. 이건 판타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시작 자체가 우리는 지사총 뭐 혹은 한국 대표 단편 문학상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문학의 시작 자체가 로맨스였고 혹은 판타지였고 혹은 SF였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쓰고 싶어서 이거 하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학에 온 거예요. 그 좀 당황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 소설 읽어보신 분은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제 소설은 막 다 깨지고 다치고 막 이렇게 애들이 병들고 이런 소설 쓰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가는 거야? 이건 문법이 달라요. 기존 소설하고. 근데 애들은 이걸 쓴다고 하니 학교 선생님으로 너네 그러지 말고 그냥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설 쓰는 사람들이 무슨 순수 소설, 본격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교과서 나오는 애들이지 뭐지. 그리고 요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대중소설, 장르소설. 옛날에는 무협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혹은 뭐 19금 소설도 여기 있었고. 야, 너네 이거 쓰지 말고 선생님 이거 쓰니까 이쪽으로 와!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선생으로서. 그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우리 과에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로맨스 전문가를 한번 불러야겠다. 그래서 특강을 한번 애들한테 쫙 해줘야겠다. 나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찾아봤어. 한국 로맨스 작가 협회라는 게 있어요. 10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셔, 거기. 999명이 여자분이시래. 남자분은 한 분이신데 이분도 커밍아웃 하셨대요. 어쨌든 저 중에서 정말 센 사람을 한번 학교에 직접 모셔가지고 5회 특강을 했어. 내가 이 앞에서 들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줄 테니까 이 엑기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가서 바로 로맨스를 쓸 수 있어. 알고 봤더니 얘는 핵심은 공식대로 쓰는 거야. 약간 경영시조야. 34, 34, 34 뭐 이런 것처럼 그 공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 4개를 잘 염두에 두고 있어라. 공식 1번이 뭘까요? 뭐 간단해요. 여주야, 여주. 남주가 하자. 남주. 로맨스 공식 1번 남주예요. 남자 주인공 뭐예요? 그 전에 이 한국에서 로맨스 소설을 가장 많이 읽는 계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 독자층. 25세에서 35세의 직장 여성분들이 이 로맨스 소설의 95%를 차지하고 있대. 독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이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남주는 어떻게 돼? 이분들이 직장에서 부장한테 스트레스 막 받고 와가지고 그 스트레스 풀려고 소설책을 딱 펼쳤는데 남자 주인공이 철공소 직원이야. 막 손에 막 기름이 막 묻어있고 막 여자친구를 딱 만나면 왔냐? 김밥 천국이나 갈까?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특별히 돈가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짜증이 더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남주는 키는 1m 88에 손가락은 길고 머릿결도 좋고 뭐 다리도 길고 뭔가 비율이 이상하게 되죠. 그리고 하여튼 뭐 성격은 까칠하지만 뒤에서 약간씩 이렇게 튕겨주는 츤데레 스타일의 이제 막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셰프. 그러면 되는 거야. 전문직 종사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하면 돼.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 로맨스 소설이 대부분 드라마의 원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그 남주들은 뭐야? 의사, 변호사, 뭐 재벌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약간 응용하면, 사극으로 약간 응용하면, 아니 뭐 저도 대군집 저기 명나라 유학 갔다 온 대군집 뭐 셋째 아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셰프고. 여주는 그냥 평범하면 돼. 그냥 평범한 스타일. 그냥 맑고 건강하고 깨끗하면 돼요. 응? 그냥 평범한. 나에게서 이렇게 쉽게 몰입할 수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 그럼 소설은 벌써 거의 다 끝난 거야. 셰프 여기 진월동에다가 이제 파스타집 하나 차렸겠죠. 알바로 가면 돼. 끝난 거야. 뭐 남주가 막 이제 처음에는 뭐 접시가 뭐 이렇게 더럽게 닦았다 둥 막 이렇게 계속 얘를 갈구다가 오늘 밤에 잠깐 남아라 신제품을 개발했으니까 뭐 밤에 잠깐 남았다가 정전 한번 되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항상 로맨스 소설의 핵심은 삼각관계. 불멸의 법칙이죠. 삼각관계. 거기에 재벌 3-4명 오면 돼요. 밥 먹으러 왔다가 첫눈에 이렇게 싹 빠지면 돼요. 핵심은 이놈도 괜찮고 이놈도 괜찮아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놈하고 무게중심이 좀 달라지면 안 돼. 이놈도 괜찮고 이놈도 괜찮아야 돼. 거기다가 대한민국 로맨스의 핵심은 무조건 해피엔딩. 막 지구가 멸망하고 막 전쟁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조건 해피엔딩. 로맨스의 해피엔딩은 결혼해야 된다. 한국 로맨스는 이 법칙에서 벗어나질 않는데. 요게 자꾸 이제 응용되는 거지. 물론 이런 주제에서 자꾸 이제 응용되고 변칙이 생기고 뭐 그래픽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가 혹은 뭐 수의사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되지만 어떤 골격 같은 것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이게 책으로 나오려면 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오늘 밤에 가서 바로 쓰셔가지고 연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네이버의 웹툰 옆에 웹소설 코너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아이디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위험한 신혼부부 말고 다른 걸로 변형해서 뭐 위험한 파스타집 뭐 이런 걸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오늘 밤부터 연재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 연재가 조회수가 높고 댓글이 뭐 너무 재밌어요.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뭐 이러고 앉아있어. 그런 우호적인 댓글이 많아. 그럼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다가 얘를 이렇게 작가 리그 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요. 그럼 그때부터 네이버에서 월급을 줘. 네이버에서 그 작가한테 월급을 주기 시작하는데 대기업 부장 수준으로 줘요.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쉬워졌어요. 소설로. 실제로 제 제자 중에 한 명 남자친구인데 아까 말했던 이 순수나 본격 소설 쪽으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리고 무척 친했죠. 그때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어머님이 빚도 좀 많이 지시고 그래가지고 홀어머니였는데 나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지?
빚을 갚기 위해서 막 노가다 뛰고 막 이러다가 집에 와서 에이 그냥 재미로 이런 달빛 조각사 같은 판타지를 하나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를 했는데 그 달에 카카오 페이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그 친구한테 9천만 원을 꽂아줬어. 그 친구는 지금 연봉이 10억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판타지 작가예요. 걔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밥 사 먹이고 막 그랬던 친구거든. 얼마 전에 전화해서 되게 목소리 짧게 교수님 잘 지내시고 뭐 필요한 건 없으시고 문제 한번 내려갈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되게 짜증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문학하는 친구들이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무슨 출판사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참 제 제자 중에도 한 명 그런 애가 있었는데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해요. 판권 계약을.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는 예전에 교과서에서 나왔던 작가의 상,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시작 지점부터가 이거였고 그리고 우리는 시작 지점에서 종이책을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소설을 처음 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문법 자체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본격 소설 혹은 순수 소설과 대중소설, 장르 소설의 차이가 뭘까, 경계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많았었는데 저 스스로도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 명확해진다는 거죠. 아까 로맨스 소설 할 때 자 우리는 독자층이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직장 여성이야. 이분들을 위해서 써야 돼. 근데 문학은 원래 그게 아니랐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의 뜻이 독자들의 감수성에 영합하거나 호소하는 이야기를 쓰란 얘기야. 영합하고, 그러니까 독자들의 비위를 건들지 말라는 얘기야. 할리우드 영화가 그래요. 할리우드 영화가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절대.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서는 그것들을 봉합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해주죠. 하지만 본래 문학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본래 문학은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어쩌면 문학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왜 꼭 효도를 해야 되지? 우리는 왜 꼭 결혼을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자식을 낳아야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그러면 그것들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고 무자르듯이 딱 배워낼 수 있는 것들일까? 라는 것들을 고민한 게 도스토옙스키였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고 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가치 혹은 법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아까 그 가치 뭐 부동산, 명예, 부, 건강 우리는 꼭 건강해야 하나? 장수해야 되나 우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역할들을 소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어쩌면 독자 친화적으로, 대중 친화적으로 대중들을 거스르지 않고 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으면 또 사람들에게 충분한 감정적인 어떤 고양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 뭐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감정적 가치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균형적인 좀 이쪽도 좀 궤를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소설의 본래의 뜻은 우리가 지금 소설을 통해 본 이걸 하려고 그랬잖아. 소설을 통해 할 때 이 소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악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혹은 우리가 예외라고 말하는 뭐 쉽게 말하면 왕따 혹은 이상한 짓을 벌인 친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역할들을 했던 게 소설이었다. 왜? 우리 간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혹은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소설들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것들은 좀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좀 소설 먼저 얘기를 했냐면 그 소설에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예외 혹은 선악을 벗어난 지점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간접 경험한다니까 소설을 읽으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소설의 효용성이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 문학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 또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어떤 독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선생님은 진짜 공감 능력 짱이겠네요? 왜? 소설가니까 난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소설을 정말 많이 읽었죠. 그럼 너의 의견대로라면 넌 소설을 지금 많이 읽었으니까 또 쓰기까지 했으니까 넌 진짜 공감 능력이 짱이겠다.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진짜 웃기고 앉아있네 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원래 우리 오늘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당신의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소설 많이 읽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공감하지 못하는 때가 많을까? 뭐 와이프뿐이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법철학가가 있는데 마사 너스바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너스바움이라는 분인데 연세가 좀 있으세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뉴욕 대학교의 로스쿨에 있는 교수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 이제 뉴욕대 유명한 로스쿨이거든요. 미국에서. 그 다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가 될 애들이 오는데 얘들을 주구장창 소설만 익히는 거야. 마사노스밤. 계속 문학 교육을 시켜요.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짜증난 거야, 애들이. 로스쿨 애들이. 아씨, 우리 지금 법조문 외워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야, 너네같이 지금 법을 다루고 혹은 어떤 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공경에 처한 시민들을 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게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너네 지금 문학 많이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문학 가르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쓰신 책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감명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제 스스로의 공감 능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이 되게 심각하게 많이 이제 제 스스로를 휘어잡았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터졌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전 지금도 그날 아침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건이 터지고 제가 여기 전라도 광주에 있다 보니까
그 최초의 유족들이 도착했던 곳이 저기 팽목항인데 서울에 있는 기자들하고 좀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야, 너 그래도 거기서 완도까지가 좀 가까우니까 팽목항까지가 가까우니까 네가 거기 내려가서 네가 르뽀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어? 거절을 좀 했어요. 나 이거 자신도 없고 나 그런 슬픔에 빠진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내가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뭐 글을 쓸 자신이 없어서 거절을 하다가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기자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알았다 일단 한번 해보겠다 장담은 못하겠다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좀 낯선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을 봤냐면 이렇게 도착했더니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얼굴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후배 작가들. 어? 후배 작가들이 와서 그 유족들을 위해서 막 그냥 그 옆에서 이제 말없이 도와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나는 정말 그냥 어떤 차원에서 일을 하러 간 거잖아. 수기를 쓴다, 뭐 르뽀를 쓴다. 그걸 쓰면 또 원고료도 받고 그래요. 그 내 이름을 내는 거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그냥 온 거야. 이 친구들은 나중에 그 유족들하고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서울까지 도보행진도 하고 그 4.16 단원고 친구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책까지 다 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저 4.16 연대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저도 4.16 때 4.16이 나오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참 아유 저 내 아이였으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슬퍼서 굉장히 슬퍼하다가 한 이 슬픔이 한 6월쯤 되니까 그냥 괜찮아져. 똑같아져. 그냥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나라도요. 이때까지 6월까지는 공영방송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을 안 했어요. 방영을 안 했어. 근데 6월 달에 뭐 했었냐면 월드컵이 있었어. 월드컵 때 막 또 길거리 운동 나오고. 그때를 기점으로 다 우리가 이 애도 기간에서 헤어져 나왔죠. 그런데 아까 제 말씀드렸던 그 후배 작가들은 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왜 나의 슬픔은 한 유효기간이 2달 정도인데 왜 나의 누군가에게 대해서 나의 공감은 한 2달 정도면 끝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길게 갈까?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지 않나요? 어떤 친구의 아픔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잠깐 위로하고 마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아픔과 더 많이 슬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길게 나타나고 더 깊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깊게 나타나지 않고 짧게 지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공감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들은 사실은 공감이 아닌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그럼 그건 뭐였냐? 그건 똑같이 슬펐는데 처음엔 그건 동정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공감과 동정을 오해한 그런 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저기 영어로도 좀 비슷해요. 엠파시, 심파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영어로도 좀 비슷한데 우리에게는 동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죠.
날 동정하지 마. 너 날 동정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 용어로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 저 동정은 그렇게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동정할 수 없는 인간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리고 특히 이 두 개 다 단어가 서양에서 많이 이제 생겨난 단어들인데 불과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오랜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들이 아니고 18세기 중엽부터 생겨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이거 나쁜 거 아니란 얘기야.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저기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노숙자가 한 명이 누워 있어. 추운 겨울날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고 저 얼마나 추울까? 저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갔어. 자, 이거 동정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는 애들보단 낫잖아. 나쁜 거 아니라는 거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이건 약간 좀 지속적인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지점들이 생겨나느냐?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 노숙자가. 아유, 저 사람 얼마나 추울까? 난 단 한 번도 노숙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단 한 번도 노숙의 경험을 가진 적도 없는데, 저 사람 추운지 어떻게 알아? 저 사람 지금 배고픈지 어떻게 아냔 말이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장 추웠던 경험을 대입시키는 거겠지? 내가 가장 배고팠던 경험들을 대입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저 사람이 추울 거라고 짐작하겠죠. 그럼 뭐야? 난 한 번도 노숙자가 돼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추울 것이라고 나 자신의 경험을 대입시키는 건 이 사람을 나로 동일시하는 거죠. 이게 동일시라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없어요. 시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지. 낙엽이 오늘같이 막 떨어져. 그러면 시인들은 낙엽 떨어지면 미치죠. 돌아버린단 말이야. 낙엽이 지네. 낙엽이 지면 나도 곧 가네. 뭐 막 이러면서 막 곧 죽을 사람들처럼. 아니 낙엽은 날씨가 추워서 떨어지는 거야. 내년에 다시 나와. 막 이렇게 해도 필요 없다는 거지. 뭐야 왜? 저 낙엽에서 나를 먹는 거야. 낙엽과 나를 동일시해서 본단 말이야. 그게 너무너무 슬픈 거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나도 곧. 이 백열등이 하나 몇 개가 남았어. 갈면 되잖아. 근데 얘들은 미치는 거야. 백열등이 꺼졌네. 나도 곧 꺼져. 막 이러고. 야, 가라고. 그래도 얘들은 필요 없는 거란 말이야. 왜? 저 꺼진 백열등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아니, 낙엽은 낙엽이고 나는 난데. 얘네들은 이것들의 분리 자체를 안 시키죠. 서정 시인들이 좀 그런 경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지만 낙엽은 그냥 그런 나를 비춰주는 하나의 상징물 혹은 그냥 물질이 되어버려요. 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노숙자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추울까라고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한 번도 돼본 적도 없으면서 저 사람이 추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추위에 대한 경험을 저 사람한테 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이 개념이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월호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슬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저 유가족에게 나의 경우를 대입시켰을 거예요. 내 동생이 저랬다면, 내 아이가 저랬다면, 내 사촌이 저랬다면. 우리는 한 번도 가족을 잃어보지 않았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대입시켜 보니까 그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거지. 저 또한 그랬죠. 하지만 이런 동일시의 개념은
오래 가지 않아요. 일시적이야. 반대로 공감이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난 지금 저 사람의 추이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라. 난 알 수 없어. 하지만 알아보려고 노력해 볼 거야가 공감이야. 그러니까 저 공감에는 필연적으로 노력하고 실천이 필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 공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밤에 갑자기 친한 친구한테 나 애인이랑 헤어졌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프니? 너 공감해? 막 이러고 앉아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널 몰라, 너의 슬픔을 지금. 하지만 너의 슬픔을 알기 위해서 내가 너 옆에서 계속 지켜봐 줄게. 이게 공간. 이게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제가 소설책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건 이거 안 했기 때문이지. 이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소설을 많이 읽으면 이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냐면 소설 속에서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바로 이거 하는 애들이야. 난 이쪽으로 가면 망할 거 아는데 나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볼래. 저 사람을 알기 위해서. 위대한 개츠비가 데이지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됐단 말이야. 부인이 됐단 말이야. 내가 사랑했던 데이지가. 왜 데이지는 지금 저 허영덩어리가 됐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데이지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망해. 가서 망해. 죽어. 개츠비. 마지막.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 저 공감 능력이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는 소설들이 바로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소설들의 핵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바로 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인 거죠.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부끄러워지죠.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늘 지향점은 내가 그 부끄러운 상태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소설들을 좀 많이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요즘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소설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조금 뭐랄까요? 물론 뭐 달빛 조각사나 위험한 신혼부부 재밌고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좀 뒤흔드는 이야기들 있죠. 그리고 나의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들, 우리의 상식과 저 예외적인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한번 한국 소설들이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좀 다양성 같은 것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저보다도 훨씬 더 젊은 작가들, 이 친구들의 작품 세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젠더적인 문제 혹은 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좀 다종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도서관도 있지만 또 오늘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좀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내 스스로를 한번 좀 판단하는 잣대로 한번 좀 삼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지금 사실 학교를 1년 동안 쉬는 기간이에요. 안식년 기간이에요. 강의를 안 하다가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급발진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겨요. 가끔.
지금 갑자기 부끄러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2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안 하십니다, 원래. 편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합니까?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까지 서울에서 머물다가 지금 여기로 내려왔어요. 집은 여기인데 다 가족들 다 여기 있는데 글을 쓰려고 좀 올라가 있어요. 서울의 작업실 같은 데에서. 뭐 제가 구한 건 아니고 이렇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돼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작가들은 조금 그런 일상의 좀 단절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작가도 그 소설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약간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가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캐릭터에 말하자면 나는 지금 뭐 결혼해서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 갖고 있지만, 내가 만든 주인공은 완전히 뭐 망나니야. 나는 여기서 뭐 할 건 다 하고 있으면서 소설 쓸 땐 얘가 돼야지,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좀 지우고 그쪽으로 좀 쭉 함몰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공간이 좀 만들어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대학원생들 중에 이제 제 또래들, 가정주부들,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어디서 글을 쓰세요라고 물어보면 식탁에서 쓴대. 노트북 켜놓고 식탁에서. 공간이 없는 거지. 자기 애들 방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방을 갖기가 좀 어려우니까 안방에 남편이 막 코 골면서 자고 앉아 있으니까 식탁에서 쓰는 거야. 소설이 한 번에 쭉 잘 써지면 아무 문제 없지만, 소설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쭉 잘 써지겠어. 자꾸 막히지. 자꾸 막히다가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앞을 보면 개수대에 막 설거지거리가 보이고, 저쪽에는 막 빨래할 것들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걸 먼저 하고 해야지. 뭐 저것도 하고 해야지. 그거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어쩌면요,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형식 같은 것들이 내용을 좀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글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광주 와서 처음에 제가 작업실 잡았던 데는 조대 앞에 있는 명성고시원인가? 거기서 제가 한 2년 동안 출퇴근을 그쪽으로 계속해서 했던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저쪽 아주 남평읍에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 원룸형 아파트를 월세 내서 밤 10시에는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다시 턴해서 집으로 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특히 뭐 소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어떤 대단한 환상을 가질 것들이 아니고,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그냥 저 순수 소설 쓰고 본격 소설 쓰면 돈은 별로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자아가 약간 충만해지는 느낌은 좀 들죠. 난 이렇게 개고생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자아가 충만해져요. 개고생에 대한. 또 뭐 돈을 벌고 싶다면 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저 장르 소설이 있어요. 재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소설인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아는 후배가 썼는데, 돈 버는 구조 자체가 달라서 너무 우리랑,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막 벌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투잡들을 하는 거지. 뭐 일하고 밤에는 와서 연재하는 거지. 웹툰 그리는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웹툰 그리는 애들은 그 무슨 와콤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사야 되잖아. 비싼 거. 우리는 안 사도 되지. 우리는 돈이 안 들어. 망해도 뭐 크게 안 망하는 거지. A4지 뭐 한 권. 이게 망하는 거에 큰 자산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제 제자 중에 초등학교 교사도 한 명 있는데 걔도 학교에선 막 그 어린 학생들 앞에서 막 이렇게 율동하고 아주 천진난만한 어떤 모습을 하다가 퇴근만 하면 변해서 막 살인자를 막 이렇게 그려내고 막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은 부캐가 많으니까 아마 또 다른 부캐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일단 요즘은 책을 내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월요일날 남구청에 가서 출판사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 주소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획해서. 그러니까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계기들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계속 질문 없으면 계속 제가 이런 소리 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문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가슴 뛰는 계절이에요. 신춘문예라고 신문사들에서 신인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쇼미더머니야. 문학판에서. 그걸 이제 각 신문사마다 다 해요. 근데, 말하면 조선일보에서 소설 한 명, 동아일보에서 소설 한 명, 뭐 이렇게 한 명씩 뽑아요. 그러면 막 1000편 정도의 막 그 원고들이 와요. 예전엔 다 20대, 30대 친구들이 보내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차니까 이제 막 그런 거 심사할 때가 돼가지고 심사하러 가는데 요즘은 20, 30대들도 많은데 40대, 50대, 막 60대, 70대도 많아. 글은 쓸 수 있는 거 아까 말했잖아. A4지 한 권 있으면 쓸 수 있다. 지구도 폭발시킬 수 있다니까. A4지 한 권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자아의 실현 뭐 이런 것들을 바라서 가장 그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을 취미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문적 교육기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습득해야 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문학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지사총 읽으면 되는 거야, 그냥. 어?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지점에서 접근 경로와 통로들이 넓어졌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가장 적극적인 독서가 바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글을. 여러분들의 글을 쓰는 거고 그 글들을 남겨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남구 노인건강센터 거기 뭐죠? 노인복지타운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어르신들 자서전을 좀 대신 써드리겠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5분을 선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지원자를 이렇게 모집했거든요. 5분이 바로 탁 나오셨는데 다 남자 할아버지들인 거야. 그때부터 약간 싸한 느낌이었어요. 그 5분을 먼저 인터뷰를 해야지 이제 자서전을 써드리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5분이 다 짠 것처럼 교장 선생님 출신. 정말 고통의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을 월요조회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다 끝나면 자식 자랑. 하다가 자식 자랑 끝나면 손주 자랑. 정말 자서전이 진짜 그 3부로 나눠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돌아버리는 줄 알았지만 그분은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이거를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남겨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오늘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소설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 타인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들은 그냥 손쉽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들도 아니고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과 실천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다. 특히 가족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뭐 중학교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 이해한다는 것들 너무너무 힘든 일들 중에 하나고 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 특히 저같이 이제 아버지들이 꼰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꾸 쟤한테 동일시하는 거죠. 저 나랑 똑같을 거야. 너 알아? 네가 뭔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라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저 동일시에서 나오는 지점들이에요. 쟤는 내 아들이니까 나랑 똑같을 거야. 혹은 난 제 마음을 알아. 알긴 뭘 개뿔을 알아. 몰라요. 부모도 하고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제가 내 자식이지만 난 제일 몰라부터 시작해야지. 그때부터 뭔가 노력과 실천이 나오는 거지. 난 제일 잘 알아. 넌 내 피를 이어받은 애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도 부모들, 형제들, 애인들 조금 다르게 보시고 노력과 실천을 바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